원광 선생이 기재 오중이라는데 거기에 참 밟은 세권, 말하자면 우리가 부정부패한 그 밟은 세권을 하게 되면 오제 기중이라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을 정립을 안 하고 남이 사상에 전부 얹혀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두해 선생 말씀과 연결되고, 여기 지금 김길만 선생이 좀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선 서정수 선생께서 오늘 좀 뽐때 있는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좀 나오셔야 돼요. 예. 저는 그 이름이 서정수라고 합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그 양반은 97년도에 이제 여기 넘어오셨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강의를 쭉 하시면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제 황장엽 선생님의 강의를 쭉 이제 듣게 됐고, 황장엽 선생님이 여기 넘어오셔가지고 그 김덕홍 씨하고 이제 둘이 넘어오셨는데, 김덕홍 씨는 제가 그 권영의 안기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덕홍 씨는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자. 한국에서는 보니까 이 싹수가 노랗다.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넘어오셨는데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넘어오실 때 부총리급 대우를 좀 해주기로 확약을 했는데, 부총리급 대우는커녕 뭐 좀 이상한 대우를 이제 받게 됐죠. 그래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혹시 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제 국정원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 황장엽 선생님과 김덕홍 선생 둘을 비교해 보면은 국정원의 판단은 황장엽 선생님은 머리에 해당되고 김덕홍 선생님은 행동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미국 가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막고 견제를 하니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연구소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또 통일부에서 이제 자꾸 견제가 되는 겁니다. 황장엽 선생님의 그 이론이 그 주체사상의 원조인데, 그 양반이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이제 견제를 했는데 다른 계기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통일부에서 허가를 했어요. 거기가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라고 지금 제각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맡아가지고 황장엽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황장엽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이제 하셨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그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를 이제 그 휴면 기업처럼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은 그 황장엽 선생님이 만드신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를 활성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장엽 선생님이 그 말씀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들으셨겠죠.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이 이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를 맡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 주위에는 선생님 주위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운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을 물색을 해서 그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러니 실망스러운 그 얼굴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결정을 짓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맡게 됐는데, 그 뭐 정부의 지원을, 그 통일부에서 지원을 좀 받다 보니까
뭐 서류 제출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관리 감독하는 게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거 그 정부 지원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보신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은 각종 영수증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몰두가 돼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끊고 저희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연구소를 제가 지금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철학 연구소라는 걸 운영하는데 그걸 제가 맡으면서 책을 이제 몇 권을 썼죠. 책을 몇 권을 썼는데 최근에 쓴 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책을 썼고 지금 여기 있는 그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은 정치에 관련된 정치 개혁에 관련된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임 선생님께서 그 인간 중심 철학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섰는데 물론 다른 지식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 이런 걸 이제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처음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44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저도 80이죠. 80인데 그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 미국의 J.W. 스틸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그 어느 대학 교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쓴 연구 논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데 20대에는 기억력의 피크를 합니다. 기억을 잘해요. 한번 보면 잊어먹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에는 상상력의 피크. 상상을 잘합니다. 상상력의 피크니까 30대에는 수학, 시, 음악 이런 게 그 30대에 이제 피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에서부터 50, 60대에는 창조력의 피크. 창조력의 피크는 뭐냐면 예술, 과학, 이 매니지먼트, 관리 이런 능력이 피크라는 겁니다. 그러면 70대, 80대 여기 이 계층은 뭐냐? 추상 종합 능력의 피크. 추상 종합 능력의 피크라는 거는 이제 미국 말로는 이제 컨셉츄얼 스킬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 철학 능력이 이제 피크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건 종합 학문이고 철학 안에 개별 학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개별 학문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철학적 마인드가 70대, 80대의 피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배님들 가만히 보면은 다 이제 70대는 없으신 거 없고 80대, 90대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철학 능력의 피크에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 W.S. 스틸의 그 교수의 학설에 의하면 그 토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이 학교를 스쿨, 또 스칼라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SCH 스쿨 할 때 SCHOOL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SCH라는 게 그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유라는 겁니다. 여유. 공부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여유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그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도 강의를 쭉 다니다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딱 주고 요 범위 내에서 강의를 끝내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제 40분 내에 이제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골자 위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가 계시다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게 1949년입니다. 1949년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철학을 각국의 유학생들이나 러시아의 그 학생들이 자기는 해겔 철학의 대가인 것처럼 아주 아는 척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황장엽 선생님께서는 해겔 철학을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도 이놈들이 아는 척을 하니까 내가 이 해겔 철학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한 달 동안 해겔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해겔 철학이 그 관념론 철학인데 그 관념론 철학이 그 조금 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철학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라는 거를 가운데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사가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옛날부터 이제 물질 이렇게 세계가 존재해 왔는데 인간이라는 건 그 중간에 이제 인간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인간이 탄생하고 인간이 탄생하면서 정신이라는 게 나왔죠.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이 태초부터 있던 게 아니고 물질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중간에 인간이 나왔고 인간이 나옴으로써 정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할 때 그 결론은 뭡니까? 물질이 먼저죠. 물질이 먼저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두혜 회장님께서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3분의 1을 끝내주셨어요. 이두혜 선생님이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앞장에 여기 보니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사람을 이 만물의 핵심을 다 딱 그려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이 중국 민족을 하고 한국 사람을 비교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인간은 그 주체성을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을 정신이 우선이다. 이 철학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신적으로 보는 그런 그 관념론적인 철학이 있고 물질이 우선이다. 인간은 육체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유물론적인 견해가 있고 이 두 가지 견해로다가 인간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부터 이 철학사에서 그래서 관념론과 유물론 철학의 서로 이제 이 대립 이것이 철학의 역사입니다. 철학의 역사. 그래서 인간을 볼 때 정신적으로 볼 거냐, 정신을 먼저 우선으로 볼 거냐, 육신을 먼저 우선으로 볼 거냐 이런 이제 그 견해 때문에 관념론적인 철학과 유물론적인 이제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좀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원고를 쭉 썼는데 이걸 이제 한번 꺼내봐 주시죠.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황장엽 선생님은 자기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서박사 이거 출판 기념회 할 때 이제 제가 이거 뭐 사회도 보고 했는데 서박사 황장엽이라는 나를 소개할 때 한 가지 빼놓지 말고 설명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나는
민족 분단이 낳은 철학자라고 소개를 좀 해라. 민족 분단이 낳은 철학자.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를, 유물론을 토대로 한 것이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유실론을 토대로 한 그 정치 체제가 이제 자본주의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자본주의를 경험한 그 토대 위에서 자기 철학이 완성이 됐다라는, 완성을 한 학자다. 이런 것을 은연히 소개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은 민족이 낳은 철학자로 그렇게 소개를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의 철학은 유물론에 가깝습니다. 유물론에 가깝지만은 그건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관념론은 아니고,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그런 또 유물론은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인간을 중심으로는 관념론 철학도 아니고 유물론 철학도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제 물질이긴 합니다만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세계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의 그 철학과 대한민국의 많은, 또 대한민국 외에 외국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의 그 차이가, 지식들은 많아요. 철학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단 황장엽의 철학과 다른 철학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황장엽의 철학은 체계가 되어 있어요. 체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철학에 대해서 많은 옛날에 이 고전주의 철학자들, 중세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자기 철학이 아주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황장엽 선생님은 그 철학이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의 이 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철학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물질관. 우리가 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사라는 건 뭐냐면 물리가 튀었다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도사입니다. 그럼 물질관. 그 물질관에 이제 뭐가 붙냐면은 변증법. 물질의 법칙이 변증법이거든요. 그게 변증법.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황장엽 선생님의 이론이 이제 딱 짜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장엽 선생님의 이론을 공부하려면은 최소한도 축약해서라도 6번쯤의 강의는 이제 들어야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3페이지를 보면은 고대 철학의 인간관이라는 걸 이제 쭉 써놨고, 그걸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지만은 또 들어봐야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 보면은 중세 종교 철학의 인생관, 거기서도 이제 몇몇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의 얘기도 좀 소개해놨고, 근데 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근대 철학의 인간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보면은 이제 이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핵심 가운데 인도주의 사상이 대두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도 이제 제가 거기 쭉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물론 이론이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 관념론 학자들은 이러다간 우리가 또 당하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또 관념론 철학자들이 신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또 관념론 철학이 또 발전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해체해서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의 사상은 관념론적인 사상이고 하나의 사상은 유물론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념론과 유물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그 종이 한 장짜리가 있죠. 그거를 보면은 무슨 그 관념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념론에서 흔히 많이 쓰는 용어가 의식, 정신, 사유, 관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하고, 그 관념론자들은 이 물질이나 자연이나, 이런 거는 2차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2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신을 1차적으로 보고 물질을 2차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그 관념론 철학자들의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거는 물질을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1차적으로 보고, 이 의식이나 정신이나 사유,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보는 거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정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관념론의 입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를 싹 가리고 절대 이념, 절대 정신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건 따지고 보면 절대 이념이나 절대 정신은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관념론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신학을 지지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거 칠판이다. 이 탁자다. 뭐 이거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념론자들은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느끼는 그런 존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념론자들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럴듯한데 실은 아니거든요. 황장엽 선생님이 해결 철학을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죽어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는 관념론자들의 사고 전개를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럴듯하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겔 그 같은 분은 이 변증법 정반합의 법칙은 그 법칙은 학문을 분석하고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논리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념론이라는 그 정신이 먼저다. 정신이 물질을 창조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물질은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대표적인 이 관념론 철학자가 이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버클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신은 육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정신은 딴 세계로 간다. 선생님들 그게 맞습니까? 그럴듯하죠. 우리 몸에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러면 이 영혼은 육신이 죽으니까 육신에서 빠져가지고 천당이나 어디 연옥이나 이런 데 가는 걸로 믿으시나요? 믿어야죠. 주께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황장엽 선생님의 이론은 뭐냐면은, 근데 거기가, 황장엽 선생님 이론은 이 정신이라는 거는 물질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이가 운동으로는 나타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정신도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자 공부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라는 걸 따지지 말고 황장엽 선생님의 이론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라는 거는 물질의 반영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가 왜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념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유물론에 대해서, 거기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죠. 유물론의 입장은 뭐냐면, 세계와 만물은, 세계와 만물은 우리 생각 밖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관념론자처럼 생각 안에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 관념이 없어도 물질은 물질대로 그냥 밖에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유가 없어도 물질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칠판, 책상, 이게 무슨 생각이나 사유가 없어도 이건 이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하는 육신은 무슨 사유나 뭐나 이거 따지지 않아도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자들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사물을 창조하는 것은 관념, 생각이나 이런 관념이 아니라 이 물질이 발전하는 과정에 이 정신적인 거는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물질이다. 제가 그 화담 선생님의 그 당성서 시, 화담 선생님 21대 손인데, 제가 그래서 화담 선생님의 그 이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화담 지금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화담 선생님이 530년 전인가 그때 지금 태어나신 분인데, 화담 선생님에 대해서 화담의 그 기철학에 대해서 박사가 5명, 석사가 137명인가 몇 명이에요. 135명.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많은 논문, 많은 연구자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아주 가깝게 갔는데 딱 한 가지를 요거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이 기라는 건, 화담 선생님은 주기론자 아니에요, 주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주기론자입니다. 주기론자인데 뭐냐면, 퇴계 선생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퇴계 선생님은 주이론자고, 성리학에서, 화담 선생님은 성리학에 관심은 있는 분이지만은 성리학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주기론이야. 이 세상의 만물, 기라는 거는 태초부터 있었다. 세상에 없는 곳이 없이 아주 꽉 차 있다.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게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기라는 게 물질이에요. 철학자들이 이 화담 선생님이 기라는 건 물질이라고 아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담 선생님은 이라는 건 뭐냐? 이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기 안에 이가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 정신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라고 하는 물질 안에 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뭘 몰랐냐면 이라는 건,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라는 거는 물질의 속성이다. 기의 속성이다. 요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화담 선생님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황장엽 선생님의 강의를 드리면서 물질관을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화담 선생님의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담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한테 아주 구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구박을. 화담 선생님은 그 길을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네, 뭐 대충 이 유물론의 입장도 대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념론의 철학과 유물론의 철학을 그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철학이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우리의 인간의 이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의 발전을 이 운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거기 이제 조금 황장엽 선생님은 퀘션 마크를 이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9페이지를 봐주실까요? 9페이지. 9페이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 그림을 꼭 보셔야 돼요. 같이. 네, 9페이지. 거기 선생님들은 이 교재 못 받으셨던 모양이죠? 요걸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 그림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황장엽 선생님이 강의를 드리면서 이게 제가 최초로 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 아주, 그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질의 객관성. 요거는 물질의 주체성이라 해요, 주체성. 주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기물질. 여기는 유기물질. 여기는 인간. 인간이라는데, 이 무기물질은 무슨 돌, 뭐 나무, 뭐 이런 것도 다 무기물질이죠. 그리고 유기물질은 무슨 살아있는 물질. 인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질. 그 다음에 인간.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여기 사회적 존재라고 해놨어요. 사회적 존재. 이거가 핵심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사회적.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기물질. 여기 보면은, 무기물질이 자기 보존의 요구와 힘. 무기물질은 자기 보존의 요구와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유기물질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생존의 요구와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여기 인간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여기 보면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요구와 생존의 요구와 힘과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힘, 요거를 몽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 무기물은 자기 보존의 요구와 힘만 가지고 있고, 유기물은 여기 자기 보존의 요구의 힘과 자기 생존의 요구와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이거는 집단주의. 이게 집단주의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막스주의의 막스주의의 유물론은 이 객관성, 물질의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이것만 주장을 하는 거지, 물질의 속성 가운데
자기 보존의 요구와 자기 생존의 요구와 자주적인 요구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막스주의의 유물론하고 황장엽의 인간중심 철학의 이론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내 모든 물질은 모든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사회적 존재는 이 객관적인 물체, 객관적인 신체 이거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런 것을 이 몸속에 가지고 있다. 요게 황장엽의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이가 없는 껍데기 유물론, 알맹이가 없는 유물론. 황장엽의 유물론은 알맹이가 있는 유물론. 유물론은 유물론인데 황장엽의 유물론은 알맹이가 있는 유물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념론과 유물론에 전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있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학문이 철학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황장엽의 철학은 이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존재인데 이 사회적 존재는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그 사회적 그 협동성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장엽의 인간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12페이지를 보세요. 12페이지. 칠판이 여기 보면 여기 그림 있죠?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1이 있습니다. 그림 1을 보면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창조성, 자주성, 의식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왜 맨 왼쪽에 있고. 근데 황장엽 선생님이 자기 이론을 1960년대에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1960년대에 완성했을 때는 이 그림에 이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창조성과 자주성과 의식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주사파 애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또 거의 같아요. 근데 황장엽 선생님이 여기 넘어오셔가지고는 한동안은 1997년도에 넘어오셔가지고 한동안은 이 사회적 협조성, 그 두 번째 그림,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다가 사회적 협조성, 요거를 넣을까 말까 그랬어요. 넣을까 말까. 근데 요거를 넣었는데, 이 일본에 계신 박용곤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 박용곤 선생이 이제 유명한 분인데, 황장엽 선생님이 여기 넘어오셨을 때, 2004년도에 서초동에 가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홍순경 씨라고 있는데 태국에서 공상가 뭐 하다가 이리 오신 분이죠. 그 양반이 칼국수집을 했어요. 서초동에서. 칼국수집에서 황장엽 선생님, 박용곤 선생님, 또 거기 서울대학교의 철학 교수 오시던 그 철학 회장 오시던 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분 또 거기 또 한 가지 누가 꼈느냐 하면은 아마 국정원 직원이었는지 뭐 경찰인지 그 직원이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용곤 선생님이 제1동포인데 그 조선대학교 부총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이제 갖고 계신데 주민등록증을 갖기 전에 여기 오니까 그 경찰에서 그 수사관이 한 사람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몰랐는데 거기서 박용곤 선생님한테 황장엽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 가운데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이렇게 했는데 그 사회성을 하나 더 넣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박용근 선생님이 아니 우리 인간이 그 사회적 동물인데 그거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그냥 다 그 포함되는 거니까 그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그 후에 황정엽 선생님은 사회적 협조성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박용건 선생님은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박용건 선생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황정엽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넣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요? 네네. 네네. 사실은 내가 40분은 못 채웠는데 아직. 네. 내가 금방 채우겠습니다. 이것만 끝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주성, 창조성, 사회적 협조성, 그 밑에 의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성.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우리 몸의 속성인 거와 마찬가지로 의식성이라는 거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사회적 의식성의 속성이다. 요거를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황정엽 선생님이 쓴 책을 전부 읽어보니까 요 그림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 정리한 이거를 2009년도에 황정엽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 인간의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황정엽 선생님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케이다 그러니까 오케이다. 그러니까는 요 정리를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요 그림. 어디 가도 요 그림을 못 봐요. 그래서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사회적 협조성 이 세 가지의 공통적 속성으로서 정신이 육체의 속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성은 이 세 개의 특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특성과 집단주의적 특성이 있다.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또 집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주성과 창조성과 사회적 협조성 이 세 개의 공통적 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이 따라 있는데 조금 광의로 보면은 인간은 개인적인 특성과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독촉하니까 제가 이걸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